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감기는 안 걸리셨습니까? 네, 걸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 누구입니까? 네, 오늘 만나보실 음악가는 개인이 아닌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러시아의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인데요. 네. 제가 이 겨울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입춘이 지나서 이제 봄 쪽으로 가고 있다. 날은 많이 춥지만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차가운 겨울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러시아의 음악 정서를 소개할 수 있는 이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보로딘 현악사중주단은 창단 이후에 지난 80년간 실내악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인정을 받고 있는 세계 정상급 실내악단입니다. 1945년 모스크바 음악원 출신의 첼리스트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네. 첼리스트죠. 이분이 현악 사중주단을 결성하기로 하고 동료를 모으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 로스티슬라브 두빈스키와 또 니나 바르사이, 그리고 니나의 남편인 비올리스트 루돌프 바르샤이까지 네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연주자들은 모두 모스크바 음악원 재학 시절에 미하일 테리안 교수의 수업을 함께 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동문수학한 네 사람이 창단한 이 단체가 바로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처음에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콰르텟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정하고서 이걸 네.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로스트로포비치는 솔리스트로서도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 현악사중주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악사중주단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빠지게 되는 이런 조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못 하게 되면서 활동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로스트로포비치가 사중주단을 그만두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발렌틴 베를린스키가 들어오게 되면서 안정된 활동이 기반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정확하게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으로 명칭을 바꾼 건 언제일까요? 네, 10주년이 되었던 1955년에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당시에 이 실내악단은 구소련 최고의 앙상블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필하모닉 사중주단 시절인 1953년 3월 5일 날 같은 날 세상을 떠난 스탈린, 그리고 프로코피예프의 장례식에서도 추모 음악을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2년 뒤인 1955년에 작곡가 보로딘의 이름을 따서 국립 보로딘 사중주단이라는 단체명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결정은 사실은 구소련 당국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보로딘이 러시아 실내악의 뿌리를 내리게 했던 작곡가라서 그 이름을 단체명으로 붙이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야로슬라프 알렉산드로프랑 또 비올리스트 드미트리 셰버린으로 멤버가 교체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멤버가 좀 계속 교체가 돼서 저희가 좀 헷갈리는데, 지금 활동에 있는 멤버는 누구입니까? 네, 뭐 80년의 역사를 지금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멤버는 꾸준히 이제 교체가 됩니다. 네. 현재는 모스크바 음악원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루벤 아가론하고 또 세르게이 로mov스키, 그리고 비올리스트 이고리 나이딘, 첼리스트 블라디미르 발쉐니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2019년도부터 함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5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내한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보로딘 현악 사중도단을 거쳐간 멤버가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을 텐데 그러면 스타일이나 음악적 철학에도 멤버가 바뀌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우려들이 있기는 한데요. 정말 전통이나 명성을 자랑하는 그 러시아 실내악단으로서 80년 동안 단원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교체가 됐지만은 음악적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러시아라는 하나의 국가 또 모두 러시아 사람이고 그리고 모스크바 음악원 출신이라는 어떤 학교의 전통을 지켜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올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고리 나이딘에 따르면요. 새로운 연주자는 항상 신중하게 선정을 해왔다. 기존 단원들과 연주 스타일이나 음악적인 해석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 연주자가 영입이 되면 우리에게 새 피가 수혈이 된다고 생각한다.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 스타일은 음, 1960년대든 80년대든 2000년대든 큰 변화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독일의 한 매체에서는요. 보르딘 현악 사중주단을 두고서 16개의 현을 가진 악기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16개라는 건 이제 그동안 지나갔던 그런 단원들까지 모두 어, 아우르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음악적인 정서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음악 철학이 모두 녹아 있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다고 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굳건한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보로딘. 이 보로딘 현악 사중도단 러시아 출신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와는 또 각별한 인연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뭐 쇼스타코비치가 러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이기도 했고요. 현악 사중주곡을 발표하기 전에 시범 초연을 기회를 주었을 만큼 또 그 로스트로포비치하고 쇼스타코비치가 또 친하기도 했기 때문에도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었을 만큼 쇼스타코비치 사중주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을 받고 또 쇼스타코비치가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했던 연주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는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조 1번 시장조 정번호 49 1악장 모데라토 보로딘 현악 사중조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조 1번 시장조 정번호 49 1악장 모데라토 보로딘 현악 사중조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오늘은 보로딘 현악 사중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 어떤 이유로 보로딘 현악 사중조단에게 시범 초연을 의뢰했을까요? 네, 그 러시아 음악의 거장 쇼스타코비치는 사실 말러랑 또 리스트나 함께 그 자기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작곡가로 꼽히는데요. 네. 또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러시아 혁명 또 뭐 스탈린 체제, 냉전 시대 뭐 이런 너무나 역사적인 러시아의 그런 격동을 온몸으로 정말 겪게 된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정신을 통찰한 어떤 교향곡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고 또 그 옛 소련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은유해서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런 변화되는 러시아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내적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쇼스타코비치 자체가 또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쫓겨나기도 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점에서 그래서 쇼스타코비치의 내적 갈등을 담은 그런 현악 사중주 15곡은 전통적인 클래식 조성을 따르면서도 서사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하고요. 극적인 표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섬세하고 내밀한 연주 스타일하고 아주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 결성 당시에 쇼스타코비치는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쇼스타코비치는 이 사람들한테 자신의 어떤 현악사중주 시범 연주를 맡기게 됐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은 정말 음악적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정말 독보적인 어떤 쇼스타코비치 연주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독보적인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보로딘 현악 사중조단이 16개의 현을 가진 악기 같다라는 평을 받아서 이제까지 거쳐간 연주와도 16명 이상이 되고 또 네네네. 다른 의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어차피 또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뭐 이런 악기들을 현을 모두 합쳐도 16줄이 아, 그렇군요. 되니까 아, 16개의 현을 모두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악기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정말
네 사람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네.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악기를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들려준다는 점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피치가 4명이 연주하는데도 음정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리고 또 폭넓은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나 밀도가 굉장히 깊은 그런 앙상블로 가면서도 굉장히 또 정열적인 연주를 들려주고 있어서 아주 정말 이게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4사람이 연주하지만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내악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음악계의 중진이었던 시린스키 교수는요. 이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어떤 성실함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이 연주 단체가 연주에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연주의 의미 신선하고 선명하고 또 피아니시모는 아주 아름답고 농후하면서 포르테는 밀도가 굉장히 높은 다이나믹하게 울리는 그런 연주까지 들려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차이콥스키의 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차이콥스키 현악 사중조 1번 D장조 작품으로 11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 현악 사중조 1번 D장조 작품으로 11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이 곡을 제가 입시를 재수를 했거든요. 네네. 재수했을 때 이 곡을 많이 들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들으면서 우셨겠네요. 맞아요. 희한하게 이 곡이랑 감정이 교차가 됐었습니다. 뭔가 눈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뻐서 우는 눈물도 있고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고 서러워서 우는 눈물도 있고 근데 굉장히 하여튼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을 텐데요. 이 음악은 그런 여러 종류의 모든 눈물을 담고 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에게 러시아 작곡가인 차이콥스키는 아주 중요한 작곡가인데요. 이 안단테 칸타빌레를 듣고 선생님하고 똑같은 어떤 사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굽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도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정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왠지 눈물이 나죠. 뭔가 꼭 슬퍼서가 아니라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물론 그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도 그렇기도 할 수도 있지만 왠지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를 들으면 더 그런 감정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콥스키 현악 사중주 1악장 1번의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는 우크라이나 카멘카 지방에서 들은 민요를 바탕으로 작곡됐다고 하는데요. 와냐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네라는 민요에서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애수어린 이런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은 이 곡이 지닌 서정성, 민속적인 요소를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학습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만이 가진 같은 자국민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이 차이콥스키라든지 쇼스타코비치라든지 뭐 이런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에 있어서 특히나 더 좋은 연주를 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민요나 뭐 판소리 같은 것도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면 특별히 뭔가를 학습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게 이렇게 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걸 한다든지 뭐 연주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말 자국인으로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감정, 정서 이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러시아 음악적 전통에 대한 어떤 자국민들이 지닌 해석을 통해서 이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이 이 차이콥스키 음악의 그 감동을 더 극대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금기를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섬세한 음악적인 표현, 앙상블, 조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 연주를 한 곡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어떤 곡일까요? 네, 우리가 보통 그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 이런 걸 이렇게 검색을 이제 여러분께서 인터넷에서 하시면 보통 이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 단체가 나오기 전에 러시아의 작곡가 알렉산드로 보로딘이 남긴
두 편의 현악 사중주 곡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게 되는데요. 네. 예, 보로디니 작곡한 현악 사중주는 그 러시아 국민악파를 대표하는 현악 사중주의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번이 유명한데요. 이 곡의 2악장과 3악장의 선율은 1953년에 보로딘의 명곡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있습니다. 키스맷이라는 작품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2악장은 Bubbles, Bangles and Beads라고 해서 뭐 싸구려 보석, 팔찌 그리고 구슬들 뭐 이런 어떤 노래에도 사용이 됐고요. 또 3악장은 또 And This is my beloved라는 그런 노래로 각색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은 보로딘의 이름을 따서 결성이 된 그런 현악 사중주단인 만큼 그 이름의 어떤 무게에 걸맞는 명연을 여러 차례 남기고 있습니다. 보로딘 현악 사중주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구소련의 대표 사중주단으로 맹위를 떨쳤었던 1962년 에딘버러 페스티벌 실황 녹음하고요. 1980년에 녹음했던 그런 녹음이 정말 역사적인 명연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얼른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로딘의 현악 사중주 2번 D장 쪽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보로딘 현악 사중주 2번 D장 쪽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또 현악 사중주단을 이끌어오면서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네, 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만은 없는데요. 네. 1945년에 창단한 이후에 80년이라는 역사를 거치면서 정말 여러 차례 부침이나 시련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원 교체가 이제 불가피하다는 점인데요. 현악 특히 이제 실내악단 특유의 어떤 긴밀한 협력이나 굉장히 아주 정말 고요한 가운데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런 음악적인 해석이나 뭐 인간적인 갈등이 굉장히 또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겠죠. 뭐 이런 일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제일 바이올리니스트 두빈스키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되고 또 제2 바이올리니스트 알렉산드로프는 신병을 이유로 은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첼리스트였던 멜린스키가 불화를 계속 일으키게 되면서 앙상블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2년 동안 무대에 전혀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약 2년 동안은 무대에 오르지를 못했고요. 거의 재창단과 같은 진통 끝에 제1바이올린에는 미하엘 코페리만 그리고 제2바이올린에는 안드레아 아브라멘코프가 들어왔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 신생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40년의 전통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을 겪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창단에 가까운 새로운 멤버로 이게 구성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멤버들의 연주는 굉장히 아주 폭이 넓고 박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면은 이 새로운 멤버들이 이제 70년대 이후에 들어온 다음에는 굉장히 거기에다가 섬세한 감각이나 그런 싱싱한 서정을 더해서요.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냉전 시대에는 아무래도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구소련을 기반으로 하는 동안에 이제 국제적인 교류나 뭐 공연의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음악 활동에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정말 연주를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죠. 요즘도 사실 또 러시아 전쟁 문제로 이게 좀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어찌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은 러시아 음악의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브람스의 현악 사중주 2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람스의 현악 사중주 2번 A단조 작품으로 51의 2악장 안단테 모데라토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람스의 현악 사중주 2번 A단조 작품으로 51의 2악장 안단테 모데라토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음반 발매 정말 많이 했죠? 네, 음반 발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은 세계 각지에서 정말 활발히 공연을 하니까 데카 레이블하고 함께 쇼스타코비치 현악 사중주 전곡을 녹음하는 것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음악에서 남기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음반들을 남기고 있는데
이 창단 60주년 그리고 이제 거의 원년 멤버나 다름없는 첼리스트 베를린스키의 80살 생일을 동시에 맞았던 2005년에 산도스 레이블을 통해서 베토벤 현악 사중주 시리즈를 발매하는 게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스트로포비치의 뒤를 이은 첼리스트 베를린스키는 80살이 넘는 2007년까지 62년 동안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다음 해인 2008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뭐 일생이 거의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그의 제자였던 블라디미르 발신이 첼리스트 자리를 이어받아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창단 초기랑 마찬가지로 다 모스크바 음악원 출신의 음악가로 구성이 된 그런 단체가 바로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음악 평론가로서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음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추천하고 싶은 앨범 어떤 앨범이 있습니까? 네, 뭐 러시아 작곡가들 작품이 다 좋고 네. 또 이제 현악 사중주를 만들었던 그런 하이든의 작품도 너무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그래도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굉장히 절절하게 느껴지는 쇼스타코비치의 음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 보로딘 콰르텟 뭐 이렇게 음반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단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 음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도 기대가 되는데요. 누굴까요? 또 교수님 흥분하실 것 같습니다. 성악가군요. 네, 성악가입니다. 드디어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손선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